친정 엄마처럼 모신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이면, 몰래카메라에 찍힌 소름 돋는 진실. 수진의 손가락 끝이 떨렸다. 노트북 화면에 재생되는 영상 속에서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다. 이건 아니야.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5년 전 결혼식장. 수진아,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시어머니 박명자는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운 여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수진은 진심이었다. 자신의 어머니가 수진이 13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에 박명자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현재, 어머니, 오늘 한의원 예약 3시에 해드렸어요. 제가 반차 내고 갈게요. 수진은 매달 한두 번씩 반차를 내서 시어머니의 무릎 치료를 위해 병원에 동행했다. 저녁에는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러 드렸다. 매일 밤. 우리 수진이 손이 보약이야. 주말이면 시어머니가 가고 싶어하는 맛집을 예약했다. 명자가 한번 거기 가보고 싶네 하면 수진은 바로 메모해뒀다가 다음 주말에 함께 갔다. 어머니, 이번 주는 어디 가실래요? 괜찮아, 집밥이 제일 좋아. 안 해요. 어머니 나가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예약해둘게요. 남편 재훈이 싱가포르로 발령을 떠난 지 2년. 혼자 남은 시어머니가 외로울까봐 수진은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을 제안했고 그녀는 간단한 짐을 챙겨와 수진과 함께 산 지도 1년이 넘어가고 있었다. 수진은 명절이면 제사 음식도 혼자 준비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였다. 시댁 친척들이 모여도 혼자 감당했다. 매번 친척들의 칭찬이 쏟아졌지만 수진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우리 며느리도 저렇게만 해줬으면. 수진은 명자의 지인들이 해주는 그 말들이 듣기 좋았다. 엄마 없이 자란 공허함이 조금은 채워지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은 저녁을 먹고 난 후 극심한 어지럼증을 느꼈다. 처음엔 과로라고 생각했다. 수진아, 괜찮니? 얼굴이 왜 이래?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한가 봐요. 그럼 일찍 들어가서 쉬어. 하지만 몇 일이 지나도 어지럼증이 나아지지 않았다. 아니,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다.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으면 그대로 의식을 잃듯 잠들어 버렸다. 어느 날은 저녁 7시에 잠들어 다음 날 오전 11시에 깨어났다. 수진아, 요새 많이 힘드니? 보약이라도 한 제 지어줄까? 박명자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다. 여보, 나 요즘 이상해. 수진은 재훈과의 영상통화에서 자신의 증상을 설명했다. 병원 가봤어? 아직. 그냥 피로인 것 같아서. 수진아, 꼭 병원 가봐.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야, 너무 걱정 마. 하지만 통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수진은 금방 졸음이 쏟아져서 통화를 끊어야 했다. 재훈은 화면 너머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타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수진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머리가 띵했지만 오늘은 증상이 덜했다. 어제 저녁을 거의 먹지 않았기 때문일까?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열던 순간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다. 그래, 언니. 걱정 마. 수진은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명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며느리. 후 매일 밤 구시면 골아떨어져.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응, 계획대로 가고 있어. 조금만 더 있으면 재훈이가 걔한테 완전히 질릴 거야. 벌써 몇 번 연락해뒀어. 며느리가 밤마다 몰래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것 같다고. 거짓말이었다. 돈? 아유, 걱정 마. 재훈이가 보낸 돈 대부분은
이미 다 빼돌렸지. 그녀의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새 며느리. 언니 친구 딸 있잖아. 그 잘 산다는 집. 걔 좀 재훈이한테 소개시켜줘. 이번엔 제대로 된 집에 장가 보내고 말 거야. 수진은 벽에 등을 기댔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수진이 걘 자기가 진짜 내 친딸인 줄 아나 봐. 엄마 없이 큰 게 너무 티나. 박명자의 목소리에서 조롱이 묻어났다. 우리 아들은 2년째 해외 나가서 돈 번다고 고생하는데 제대로 된 친정도 없고 마음에 안 들어. 빨리 끝내고 쟤 좀 안 보고 살고 싶어. 수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나는 그동안 뭘 해온 거지? 눈물이 났다. 분노가 아니라 배신감이었다. 한참을 침대에 앉아있던 수지는 천천히 일어났다.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창백하고 핏기 없는 얼굴. 언제부터 이렇게 야위었을까? 계획대로 돼가고 있다고 했었어. 뭔지 알아내야 해. 갑자기 심해진 졸음과 어지러움증.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챘어야 했다. 수지는 노트북을 켰다. 인터넷 검색창에 몰래카메라를 검색했다. 제발.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였으면 좋겠어. 수지는 눈을 감았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수진아, 택배 왔는데 뭐 샀어? 다음 날 박명자가 문 앞에서 소리쳤다. 아, 화장품이요. 제가 받을게요. 수지는 서둘러 나가 택배를 받았다. 뭐 왔어? 화장품 샘플 좀 신청해봤어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박명자가 아침 운동을 나간 사이 수지는 재빨리 행동했다. 카메라는 화분 뒤에 설치했다. 거실 전체가 보이는 각도였다. 특히 부엌과 식탁이 잘 보였다. 설치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수지는 침대에 앉아 핸드폰 앱을 확인했다. 카메라와 연동된 앱이었다. 화면에 거실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그리고 다음 날 수진을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그럼 먼저 먹었지.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뒀어. 어서 씻고 와. 박명자는 평소와 똑같이 다정했다. 수지는 방에 들어가 재빨리 핸드폰 앱을 확인했다. 오후 5시 30분부터의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다. 저녁 식탁에 앉았다. 미역국이 김을 내뿜고 있었다. 많이 먹어, 수진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수지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맛은 여전히 좋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이 안에 뭔가 들어있나? 2숟가락, 3숟가락. 그리고 어김없이 어지럼증이 시작됐다. 수진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박명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다. 그냥 좀 피곤한가 봐요. 이만 들어가서 쉴게요. 그래, 일찍 자거라. 설거지는 내가 할게. 수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의식이 흐려지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역시 뭔가 있어. 다음 날 새벽 4시. 수지는 벌떡 일어났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물을 한 잔 마시고 방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앱을 실행했다. 어제 녹화된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 시간은 오후 5시 30분. 박명자가 부엌에 들어섰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냉장고에서 미역과 재료들을 꺼내 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그냥 요리하는 거잖아.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려고 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박명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마치 누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듯한 동작이었다. 그리고 싱크대 아래로 몸을 숙였다. 수진의 숨이 멎었다. 박명자는 싱크대 안쪽 깊숙한 곳, 세제통 뒤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약병이었다.
약병 뚜껑을 열고 하얀 가루를 꺼냈다. 그리고 국을 끓이는 냄비가 아니라 수진의 국그릇에 직접 털어 넣었다. 한 번, 두 번. 이 정도면 되겠지. 박명자는 숟가락으로 국그릇을 저었다. 수진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화면이 흔들렸다. 영상은 계속됐다. 박명자는 약병을 다시 싱크대 깊숙한 곳에 숨겼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요리를 계속했다. 이걸 먹어야 골아떨어져서 밤새 내 아들이랑 전화를 못하지. 수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전화만 안 하면 재훈이는 내 말을 더 믿게 될 거야. 수진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박명자는 식탁에 국그릇을 놓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수진은 핸드폰을 내려놨다. 손이 너무 떨려서 더 이상 쥐고 있을 수 없었다. 침대에 앉은 채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러다 수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절대 가만 안 둬. 수진은 냉정을 유지하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남편 명의의 통장 내역을 확인했다. 재훈이 매달 300만 원씩 보낸 생활비. 하지만 수진이 실제로 받은 돈은 100만 원뿐이었다. 나머지 200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 시어머니 방을 조심스럽게 뒤져본 수진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을 발견했다. 2년간 4,800만 원. 잔액은 정확히 누락된 금액과 일치했다. 수진은 재훈의 엑스톡 계정에 접속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들이 있었다. 재훈아, 수진이가 어젯밤에 또 나가더라. 뭐라고 했더니 삐친 것 같아. 요즘 수진이가 너랑 통화도 안 하려고 해. 다른 남자 생긴 거 아닐까? 수진이가 나랑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 엄마가 많이 속상하네. 모두 거짓말이었다. 재훈의 답장들을 보니 그는 점점 수진에게 실망하고 있었다. 엄마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서 수진이가 지켰나 봐요. 어제 밤에도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진지하게 이야기해봐야겠어요. 수진이가 어제도 밤에 나갔다고요? 다른 남자랑 통화를 하고 다닌다고요? 수진은 화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수진은 이틀 동안 계획을 세웠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냉정하게, 철저하게. 먼저 필요한 것은 물증이었다. 수요일 오전 박명자가 아침 운동을 나갔다. 수진은 회사에 오전 반차를 내고 집에 돌아왔다. 영상 속 명자가 약병을 꺼내던 부엌 싱크대 아래로 몸을 숙였다. 세제통, 수세미, 쓰레기 봉투. 그 뒤 깊숙한 곳. 손을 뻗었다. 손가락 끝에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닿았다. 약병이었다. 꺼내서 빛에 비춰봤다. 작은 갈색 유리병. 라벨이 깨끗하게 떼어져 있었다. 증거인멸을 위해서겠지. 뚜껑을 열었다. 하얀 가루가 담겨 있었다. 수진은 준비해온 작은 지퍼백을 꺼냈다. 약병을 조심스럽게 기울여 가루를 조금 덜어냈다. 샘플 채취 완료. 약병은 원래 자리에 정확히 돌려놓았다. 박명자가 눈치채서는 안 됐다. 수진의 대학 동기 중에 약사가 있었다. 졸업 후에도 가끔 연락하며 지내던 친구였다. 민지야, 갑자기 미안한데 부탁 좀 해도 될까? 수진아. 무슨 일이야? 이거 성분 분석 좀 해줄 수 있어?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약국 뒤편 상담실에서 수진은 지퍼백을 건넸다. 민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가루를 살펴봤다. 수진아, 이거 어디서 났어? 그냥 어쩌다 발견한 건데. 뭔지 알 수 있을까? 잠깐만. 민지는 뒤쪽 조제실로 들어갔다. 20분쯤 지나 다시 나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수진아, 앉아봐. 뭔데? 이거 졸피뎀이야. 수면제. 수진의 예상대로였다. 하지만 직접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보통 처방되는 수면제보다 높은 농도야. 이 정도면. 민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정도면?
장기간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간 손상, 신경계 손상, 기억력 장애. 심하면 약물 의존성까지. 민지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이거 쉽게 구하기도 힘든 건데. 이걸 어디서 구한 거야? 나중에 다 얘기할게. 지금은 이것만 알려줘. 이거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있어? 불가능해. 이건 한마디로 향정신성 의약품이야. 정신과 전문의 처방전 없이는 절대 못 구해. 그럼 누군가 불법으로 구했다는 거네. 그렇지. 아니면 본인 명의로 처방받았거나.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야, 이 분석 결과 서류로 만들어줄 수 있어? 법적으로 쓸 수 있게. 민지는 수진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다. 수진아, 너 진짜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질 거야. 다음 날 수진은 동네에 꽤 큰 병원을 찾아갔다. 최근에 어지럼증과 과다 수면 증상이 있어서요. 검사 받고 싶어요. 언제부터였나요? 한 6개월 정도. 간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혈액 검사부터 해볼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피를 뽑았다. 1시간쯤 기다린 후 의사가 수진을 불렀다. 환자분,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하네요. 뭐가요?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간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정상 수치를 훨씬 초과했어요. 혹시 음주를 많이 하시나요? 아니요, 거의 안 마셔요. 그럼 이상한데요. 그리고 이것 봐요. 의사가 다른 항목을 가리켰다. 혈중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어요. 수면제인데. 최근에 복용하신 적 있나요? 아니요, 전혀. 이상하네요. 농도를 보면 꽤 오랫동안 복용한 것 같은데. 의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혹시 모르고 드신 건 아닐까요? 누가 몰래 먹인 거라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의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게 무슨... 그럼 경찰에 신고하셔야죠. 일단 진단서부터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 사용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의사는 진단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맑았다. 증거는 충분해. 이제 남은 건 타이밍이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집으로 돌아왔다. 박명자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아, 어디 갔다 와? 오늘 회사 일찍 끝났다며? 병원 갔다 왔어요. 박명자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병원? 어디 아파? 아니에요, 건강검진이요. 회사에서 하라고 해서. 아, 그래? 결과는 어땠어? 다 괜찮대요. 수지는 거짓말을 했다. 박명자는 안도하는 것 같았다. 저녁 식탁에 앉았다. 된장찌개가 김을 내뿜고 있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수지는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맛을 음미하는 척했다. 하지만 삼키지 않았다. 냅킨으로 입을 닦는 척하며 뱉어냈다. 어머니,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화장실에서 수지는 입을 헹궜다. 이제는 한 숟가락도 먹지 않을 것이다. 돌아와서는 밥만 먹고 찌개는 건드리지 않았다. 수진아, 왜 국을 안 먹어? 입맛 없어. 배가 좀 불러서요. 점심을 늦게 먹었거든요. 그래. 그럼 나중에라도 먹어. 박명자는 살짝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수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약을 못 먹여서 아쉬운 거겠지. 밤 10시. 평소 같으면 수지는 의식을 잃듯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멀쩡했다. 수지는 방에서 노트북을 켰다. 재훈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여보, 나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설명하기 어려운데. 주말에 휴가 내서 한국 올 수 있어? 답장이 금방 왔다. 무슨 일이야?
직접 보여줄게. 그냥 이번에는 꼭 와줬으면 좋겠어. 수진아, 나 걱정돼. 지금 당장 전화할게. 안 돼. 지금 통화는 어려워. 그냥, 제발 나를 믿고 한 번만 와줘. 한참의 침묵 후 답장이 왔다. 알았어. 토요일 아침 비행기 탈게. 수지는 노트북을 덮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남은 건 심판의 날뿐이었다. 오늘 좋은 날이네. 다들 모였으니 맛있는 거 먹자. 박명자는 밝은 표정으로 음식을 차렸다. 재훈이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는 소식에 친척들까지 불렀다. 재훈의 고모, 삼촌, 사촌들이 모두 모였다. 재훈아,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싱가포르에서 고생이 많구나. 수진이는 여전히 예쁘네. 우리 재훈이 잘 만났어. 사람들의 칭찬 속에서 박명자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모두가 반가워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수진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잠시만요, 다들. 수진이 일어났다.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박명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수진은 노트북을 TV에 연결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 속 박명자가 약병을 꺼내는 장면이 나왔다. 이걸 먹어야 골아떨어져서 밤새 내 아들이랑 전화를 못하지.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이게 무슨? 예쁘다 예쁘다 하니 이게 뭐니? 이건 다 조작이야. 박명자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조작이라고요? 수지는 차분하게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건 병원 진단서입니다. 제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매일 어머니가 차려주신 저녁을 먹고 나면 의식을 잃듯 잠들었죠. 그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통장 내역입니다. 재훈 씨가 보낸 생활비 중 대부분이 어머니 계좌로 빠져나갔어요. 2년간 4,800만 원. 그리고 이건 재훈 씨에게 보낸 어머니의 메시지들입니다. 제가 밤에 몰래 나간다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고 어머님을 무시한다고. 모두 거짓말이었죠. 재훈은 어머니를 쳐다봤다.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다. 나는 단지. 박명자는 주저앉았다. 재훈이가 너무 오래 떠나 있었잖아. 결혼하고 나서 날 잊어버린 것 같았어. 어머니, 나도 외로웠어. 혼자 너를 키웠는데 며느리한테 다 빼앗긴 것 같았어. 박명자는 울부짖었다. 그래서 약을 먹인 거예요? 아들 돈을 훔친 거예요? 저한테 거짓말로 누명을 씌운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언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재훈의 고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무리 외롭다고 해도 며느리한테 약을 먹이다니. 형수님,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요. 삼촌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그는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수지는 고소를 진행했다. 상해죄, 횡령죄로. 박명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고령이고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됐다. 하지만 돈은 모두 반환해야 했고 추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불했다. 미안해, 수진아. 재훈은 눈물을 흘렸다.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어. 바보같이 어머님 말만 믿고. 알아요. 수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우린 계속할 수 없어요. 당신 어머니를 볼 때마다 저는 그날 밤들이 떠오를 거예요. 이혼하자는 거야? 네.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알고 있었다. 이 관계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 1년 후 수지는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공간을 마련했다. 회사에서 승진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다. 수진 씨, 오늘 회식 가실 거예요? 네, 갈게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진짜 미소였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하지 않아도 됐다. 몇 개월 뒤 교도소 면회실. 재훈아. 박명자는 유리 너머로 아들을 바라봤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른 사건지인에게 사기 및 폭행을 행함으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어머니.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떠나고 너무 외로웠어.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수진이가 해주던 밥이 그립구나. 따뜻했어. 여기 밥은 차가워. 박명자는 눈물을 흘렸다.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 재훈은 일어났다. 다신 안 올 거예요. 그는 뒤돌아 나갔다. 박명자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아들이 돌아간 뒤 박명자는 차가운 독방 바닥에 앉아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진짜로 원했던 것은 아들의 사랑이 아니라 며느리의 그 따뜻한 손길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